나한테 왜 이런 일이? 5억이라니. 5억, 5억이 사라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앱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손가락이 천천히 식탁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30년을 모은 돈, 남편이 암 투병하며 아껴 쓰자고 했던 그 돈, 명예퇴직 후 노후를 위해 남겨둔 전부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생 남속이지 않고 살아온 국어. 교사가 어쩌다 5억이라는 거금을 잃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이 이야기가 작은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1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영숙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알람 없이도 아침 8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동안 그 시간에 일어나 학교에 갔으니 몸이 기억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이 시어머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드라마 속 며느리는 시어머니와라도 싸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싸울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 투병 2년 그 시간 동안 영숙은 간호와 수업을 병행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학교가 그나마 버팀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권유했고 퇴직금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호주에 살았습니다. 1년에 전화 2번 정도 왔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명절에나 내려왔습니다. 영숙은 아이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돈도 있고 건강하니까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마트에 갔습니다. 장 볼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으니까요. 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다녔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고 채소 코너에서 상추를 집었습니다. 혼자 먹을 양인데도 습관적으로 많이 담았다가 계산대 앞에서 다시 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과거 제자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7년 전쯤 가르쳤던 아이였습니다. 영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니? 네. 선생님은 아직도 학교 다니세요? 아니, 작년에 그만뒀어. 아, 그러시구나. 그럼 요즘 뭐 하세요? 영숙은 손에 든 장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혼자 먹을 사과 2개와 상추 1봉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아, 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제자가 가볍게 인사하고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파마한 짧은 머리, 편한 옷차림. 이게 자신이었습니다. 교단에 서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 아닐까? 영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책이라도 빌릴까 싶어서였습니다. 게시판 앞을 지나가는데 한 장의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 인문학 독서 모임 모집. 문학 애호가 환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 북카페.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만 모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전단지를 다시 봤을 때 한 문장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눌 분을 기다립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영숙은 전단지에 적힌 번호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참여하고 싶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영숙은 오랜만에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토요일, 일주일 후, 뭔가 기대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운 동시에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폈습니다. 토요일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격식 차려도 이상하고 너무 편해도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해운대 북카페는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 통유리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테이블 주변에 이미 6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진행자로 보이는 50대 여성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영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더 모였습니다. 총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날 주제는 카프카의 변신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먼저 간단히 소개를 했고 돌아가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주인공이 불쌍하다, 가족이 냉정하다, 현대 사회의 단면이다. 영숙의 차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입을 열자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소외의 본질을 다룬다고 봅니다. 그레고르는 벌레가 되기 전부터 이미 소외되어 있었어요. 가족은 그의 노동만 필요했지 그 사람 자체는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변신은 그저 그 진실을 드러낸 상징일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혹시 이상한 말을 한 건가 싶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해석이십니다. 그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안경을 쓰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오랜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저는 그냥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말씀 수준이 정말 높으십니다. 혹시 대학 강의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세요? 영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고등학교만 30년 다녔어요. 그럼 더 대단하신 거죠. 고등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깊이를 유지하신다는 게. 지우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영숙은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푸른 책 출판사 대표 이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한 여성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모임에서 몇 번 의견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박수연이라고 해요. 문학평론하는 사람인데 오늘 선생님 말씀 정말 신선했어요. 아이고,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도 여러 곳에서 모임 다녀봤는데 이렇게 본질을 꿰뚫는 분은 처음이에요. 영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수연이 주차장에서 영숙의 차를 보고 물었습니다. 혹시 해운대 쪽에 사세요? 네, 해운대 아파트에 살아요. 저도 그쪽인데 다음 주에도 오시죠? 네, 그럴 생각이에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선생님.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가는 길, 영숙은 계속 웃음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후로는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얼굴이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구나. 영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오늘 독서 모임 갔다 왔어. 독서 모임이요? 응, 동네에서 하는 건데. 괜찮더라. 사람들이 엄마 얘기 잘 들어줘.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엄마 좋은 일 생기는 거 맞죠? 그래, 좋은 일이야. 전화를 끊고 영숙은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이지훈, 출판사 대표, 자신의 말을 높이 평가해준 사람. 다음 주가 기대되었습니다. 독서 모임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지면서 영숙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지훈과 수연은 모임 후에도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하신 부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제가 원고 쓰는데 참고해도 될까요? 수연의 메시지였습니다. 영숙은 기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요. 다음 주 모임이 끝난 후 지훈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헌책방에서 찾은 건데 1985년대 초판 시집이에요. 절판된 지 오래됐는데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시집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이거 귀한 건데 제가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죠. 선생님이 아니면 이 책의 가치를 알아볼 사람이 없어요. 영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주 1회였던 만남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훈이 원고 자문을 부탁한다며 평일에도 만나자고 했습니다. 수연도 신간 기획의 의견을 구한다며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어느새 일주일에 3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무례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혹시 편하게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영숙은 잠시 놀랐습니다. 12살이나 어린 사람이 누나라고 부른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호호, 그래요. 편하게 불러요. 감사합니다, 누나. 그 호칭이 이상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누나라고 부르다니.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지훈을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건은 5주째 모임에서 터졌습니다. 그날 주제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였습니다. 영숙이 자신있게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2권 초반부에 보면 마들렌 과자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회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건 1권인데요? 아, 그랬나요? 네, 1권 30페이지쯤이요.
이거는 스완네 집 쪽 이야기고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역시 나이 들면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나 봐. 영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에 든 책이 떨렸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황급히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읽었는데, 기억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누나, 괜찮으세요? 아까 표정이 안 좋으셔서 걱정됐어요. 아, 창피했어. 다들 날 늙은이로 봤을 거야. 천만에요, 누나. 프루스트는 누구나 헷갈리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뭐가 중요해요? 누나는 제 멘토예요. 멘토라니. 진심이에요. 제가 누나 아니었으면 요즘 기획하는 책들 방향도 못 잡았을 거예요. 영숙은 코끝이 찡했습니다. 지훈의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커피와 케이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누나는 여전히 저의 등대입니다. 마이너스 지훈. 영숙은 그 카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등대? 자신이 누군가의 등대라니.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왔습니다. 감사함이었을까? 아니면 애틋함이었을까? 그날 이후 영숙은 지훈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지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이 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누나,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둘은 해운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저희 출판사에서 신간 기획할 때 자문위원이 필요해요. 누나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문위원이요? 네, 주 1회 정도 미팅하고 원고나 기획안 검토해 주시면 돼요. 물론 자문료도 드리고요. 자문료까지요? 당연하죠. 월 50만 원 생각하고 있어요. 영숙은 잠시 멍했습니다. 5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한다고요? 누나, 그동안 해주신 조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분이에요. 수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출판사 간판이십니다. 제발 해주세요. 영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김영숙 문학자문위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의 지식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누나. 일주일 후 통장에 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영숙은 은행 앱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 자문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출판사 일 도와주고 있어. 출판사요? 응, 자문위원 하고 있어. 자문료도 받고. 엄마, 혹시 이상한 건 아니죠? 요즘 사기 많다던데. 걱정 마. 제대로 된 회사야. 통장으로 돈도 들어왔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숙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딸의 말이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뭔가 하고 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매주 출판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원고를 검토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지훈과 수연은 영숙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말했습니다. 누나가 추천한 제목으로 책 나왔어요. 반응 좋습니다. 정말요? 네, 누나 덕분이에요. 영숙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 동료 교사와 만났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 요즘 출판사 일하거든. 바빠 죽겠어. 4개월째 되던 날 지훈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누나, 저희가 신간 예약 판매 시스템을 운영하는데요. 투자자 모집 중이에요. 투자요? 네, 300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2주 후에 베스트셀러 선주문 수익 배분해 드려요. 저희끼리만 하는 건데.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괜찮은 건가요? 지훈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누나,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자물쇠 한 번이라도 밀린 적 있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500만 원 넣었어요. 우리끼리 하는 건데 믿으셔야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석 달 동안 자물쇠를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지훈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불안했지만 지훈을 믿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2주 후 통장에 3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50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영숙은 놀라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진짜 들어왔어요. 당연하죠, 누나. 제가 거짓말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신기해서. 누나, 이제 믿으시죠? 그럼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돈이 돈을 버는구나. 영숙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은 계속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투자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투자도 할 줄 알고 출판 일도 하고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지훈이 고급 일식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수연도 함께였습니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누나, 큰 프로젝트 하나 물어왔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인데? 지훈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부산국제영화제 연계인문학 출판 복합단지 조성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산시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1층은 서점, 2층은 출판사, 3층은 북카페. 영화제 기간에는 문화행사도 열고요. 서류를 넘기자 화려한 3D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도장이 찍힌 업무 협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래프와 수익 예측표도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물론이죠. 부산시 담당자 명함도 있어요.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 프로젝트 기획안 초안이 선생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언제? 석 달 전에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책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 말씀이 시작이었어요. 영숙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누나가 꼭 이 사업에 참여하셔야 해요. 명예이사로요. 명예이사요? 네, 명함에도 들어가고 실제 경영에도 참여하시는 거죠.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영숙, 인문학 출판 단지 명예이사. 상상만 해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은 얼마예요? 지훈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최소 2억입니다. 2억이요? 네, 그 대신 1년 후 예상 수익은 100%예요. 2억이 4억이 되는 거죠.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2억. 자신이 가진 예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큰 돈인데. 지훈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누나, 저도 압니다. 큰 결정이죠.
하지만 이건 누나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만 기다리시면 1년 후에 정말 4억이 돼요?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계약서에 특약도 넣을 수 있어요. 6개월 내에 지시 원금 100% 반환. 영숙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래프가 선명했습니다. 조감도가 현실적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협약서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누나. 천천히 생각하세요. 집에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2억.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면, 명예이사가 된다면, 그리고 1년 후 4억이 된다면, 새벽 4시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 씨 할게요. 2억 투자하겠습니다. 누나, 정말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단, 특약 조항 꼭 넣어주세요. 공증도 받고요. 당연하죠. 다음 주에 계약하시죠. 일주일 후 출판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투자자 김영숙, 금액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약란에는 6개월 내에 지시 원금 100% 반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특약 공증 받는 거죠? 당연하죠, 누나. 다음 주 서류 드릴게요. 영숙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2억을 송금했습니다.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지훈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우리 성공했습니다. 수연도 박수를 쳤습니다. 영숙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명함 샘플을 받았습니다. 김영숙 명예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명함을 들어보였습니다. 김영숙 명예이사님,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2억을 투자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누나, 지금 사무실로 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와서 설명드릴게요. 급한 일이에요. 영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출판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지훈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연도 침통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추가 조건 내걸었어요. 법인 자본금 5억 이상 필수래요. 5억이요? 네, 지금 2억인데 3억이 부족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채우면 전체 사업이 무산돼요. 그럼 누나 2억도 날아가요. 계약서상 사업 무산 시 투자금 회수 불가해요. 영숙은 얼어붙었습니다. 2억이 날아간다고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가 1억은 구했어요. 수연 씨가 1억 더 넣기로 했고요. 그래도 1억이 부족해요. 영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1억. 예금에 남은 돈은 1억이었습니다. 그걸 다 넣으라는 건가요? 근데 집이 있잖아요. 담보대출 받으시면. 담보대출이요? 누나 아파트 시세가 4억이잖아요. 3억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럼 총 5억 다 채울 수 있어요. 영숙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으라고요? 생각 좀 해봐도. 누나, 금요일까지예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담보대출 받으려고. 엄마 미쳤어요? 그거 사기예요. 무슨 소리야? 지훈이는 제대로 된 출판사 대표야. 엄마, 지훈이라고요? 12살 어린 남자한테 왜 그렇게 불러요? 너는 엄마가 늙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나도 할 수 있어.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추가 투자 요구하는 게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너는 세상 물정을 몰라.
2억이 날아가면 어떡하는데? 그럼 나 몰라요. 나중에 후회해도 저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서를 썼습니다. 고객님, 이 나이에 3억 대출은 부담되실 텐데요. 괜찮아요. 곧 갚을 거예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억을 날릴 순 없었습니다. 3억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예금에 있던 1억과 합쳐 4억.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 씨, 준비됐어요. 누나, 정말 하시는 거예요? 2억 날릴 순 없잖아요. 그날 오후 4억을 송금했습니다. 총 5억이 지훈에게 넘어갔습니다. 확인 문자를 보며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됐죠? 네, 누나. 고생하셨어요. 1년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3번 만에 받았습니다. 누나, 왜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냥 진행 상황 좀 알고 싶어서. 누나, 제가 얼마나 바쁜데 자꾸 전화하세요? 일 진행되는 거 안 보여요?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5억이 넘어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겠지. 1년만 기다리면 되겠지.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같은 멘트만 반복되었습니다. 영숙은 출판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건 텅 빈 책상뿐이었습니다. 북카페에 갔습니다. 폐업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민원실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5억을. 경찰이 신분 조회를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던 경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지훈, 박수연 모두 가명입니다. 전화는 대포폰이고요. 가명이요? 네, 비슷한 수법 피해자가 부산에만 12명입니다. 피해액 총 30억 원이 넘어요. 그럼 제 돈은?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잡기 어렵습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숙은 경찰서 계단에 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억이 사라졌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이, 남편이 아껴 쓰자던 그 돈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독촉이 왔습니다. 담보대출 3억, 이자 만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감정가 4억. 하지만 낙찰가는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3억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2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남은 예금 1억에서 차감했습니다. 최종 잔액 8천만 원. 59년 인생의 전부가 8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하구 쪽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 3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화장실 하나.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사 짐을 풀며 발견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선물한 시집, 명예이사 명함 샘플, 30년 교직 감사패, 영숙은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일을 구했습니다. 월 80만 원. 책을 정리하고 반납을 처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어느 날 과거 제자가 도서관에 왔습니다. 선생님,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맞죠? 안녕하세요. 네, 그래. 건강해 보이네. 선생님은 요즘 뭐 하세요? 그냥 도서관 일 좀 거들고 있어. 제자는 밝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영숙은 책장 사이에 숨어 울었습니다. 한때 교수님이라 불렸던 사람이 지금은 도서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데웠습니다. 3,500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출판사 사칭 사기 일당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 수십 명, 피해액 30억 원으로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아봤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들은 독서 모임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영숙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친 얼굴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교수님이라 불렸던 그 시간, 영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지훈이 또 다른 교수님을 만들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도서관 사서 보조로 일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 80만 원으로 월세 25만 원을 내고 나머지로 생활했습니다. 여유는 없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쪽방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30년간 수백 권을 읽었던 사람이 정작 사람 마음은 한 줄도 읽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이 지능을 지웠어. 영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그랬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지식을 인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통장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교수님이라는 호칭 하나에, 명예이사라는 직함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학력이 높다고, 지식이 많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압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동반자를 주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호칭을 줍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값을 매긴 거라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작은 투자로 신뢰를 쌓습니다. 300만 원이 50만 원 수익을 내면 당신은 믿게 됩니다. 그리고 2억을 요구하죠. 2억을 넣으면 추가로 3억을 요구합니다. 2억이 날아간다는 공포로 당신을 압박합니다. 그렇게 모든 걸 빼앗아 갑니다. 제가 어리석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누군가 당신을 특별하다고 말하고 당신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것과 당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저는 틀린 선택을 했습니다. 쪽방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입니다. 별은 없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을 가렸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욕심의 불빛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교수님이라 불리며 행복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호칭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모른 채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랍니다. 제발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 내가 정말 특별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게 특별해서일까? 저는 너무 늦게 물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요. 제가 그때 더 강하게,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지금 어디 사세요? 영숙은 쪽방을 둘러봤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곳에 살아. 엄마, 제가 모실게요. 서울로 오세요. 아니야. 엄마 혼자 괜찮아. 엄마, 진짜 괜찮아. 일도 있고, 이제 적응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은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잖아.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영숙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이 이야기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수님이라 불렸던 그 시간,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쪽방 창가에 앉아 영숙은 밤새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께 혹은 외로운 누군가에게 전해 주세요.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봅니다. 그걸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데 제게는 5억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하나로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나 주변의 외로운 분들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김영숙 씨에게 5억의 수업료가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 하나로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